저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음성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화면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6월 30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진엽 장관님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신 영상입니다. 장관님은 담화에서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2,344명의 보조교사와 천공 36명의 대조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관님,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조교사와 대체 교사 수를 확대했습니까? 저희가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반영이 되지는 못하고 대신 보조교사, 대치교사 인건비 3.5% 인상하는 것만 반영이 되고 그 보조교사를 더 늘리는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원도 확대되는 것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는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처우 개선비 수당도 이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방금 보고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영아반 교사가 처우 개선비를 17만 원을 현재 받고 있고, 누리반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의 차이가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3만 원 그 예산만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PPT가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 PPT에 한번 보시면 처우 개선비 수당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 교사 겸직비 수당도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고충을 해결하는 상담 전문 요원도 하나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공개적인 담화문에서 장관님이 하신 약속을 불과 3개월 됐죠. 3개월이 아직 못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파기했습니다. 이렇게 32만 명의 보육인과 145만 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기만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증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인건비를 좀 3.5% 인상을 하기로 했고 처우 개선비가 아마 일부 개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장관님 자세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서 많은 국민이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엄마들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로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카 바이러스 오염 지역을 30개국으로 지정하고 이 국가들을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할 때 비행기가 착륙한 주기장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현재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까지 해서 14명인데요. 네. 대부분 어느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감염이 됐나요? 10명은 동남아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순으로 532명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각각 1명씩 중남미 국가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입국한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14명 중 10명은 주기장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무사 통과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베트남 등 이 동남아의 국가에는 지금 현재 오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여행들과 함께 입국장에서 열감지 카메라만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확견된 감염자 3명도 비오염 지역으로 구분된 필리핀과 태국에 갔다가 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오염 지역을 30개국으로 지정했으면서 정작 국내 확진자 10명이나 이렇게 발생한 3개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3개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이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카에 대해서 특히 그 임신부에 대해서 그 걱정이 많으신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오염 지역을 선포해서 그 검역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30개국은 주로 이제 그 AI 쪽, 그다음에 일부 콜레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왜냐하면 지카는 저희가 14명 환자를 경험하면서 한 명도 공항에서 증상이 있었다든지 또 열감지 카메라에 탐지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환자가 없고 그것은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공항에서 게이트 검역을 하는 것은 중남미는 저희가 그 다른 경로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지카에 대해서는 게이트 검역하는 것은 저희가 그 행정 그 과정 대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신 동남아 국가는 하루에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의 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객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막고 검사를 하기에는 우리는 공항의 역량이라든지 저희가 준비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동남아에 다녀오신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에 가면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귀국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증상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야만 증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질병에서는 지금 이제 문자만 그 동남아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문자만 보내시죠. 네. 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확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적극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임신부 부분은 저희가 그 거의 무료로 전국에 있는 많은 기관에서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더욱더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도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9일 열린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장관님께서는 자살 예방 카드 섹션을 펼치기도 하고 그 MBC 무한도전 팀에 자살 예방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을 이목을 끄는 그러한 표창장 수여나 단발성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이것을 더욱더 잘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도에 66건에 불과했던 착하산을 이용한 자살이 2014년 한 해만 2,1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8년간 약 32배로 증가했던데요.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이때 1억 1,7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자살 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소저감 한국형 착화탄 개발 연구를 같은 해 11월에 마쳤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목적인 일산화탄소가 13 내지 20% 저감된 번개탄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개탄은요, 생산 단가는 6 내지 30% 증가해서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생산 설비 교체 비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제 추가 비용도 더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상용화가 어려운 번개탄 개발에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던데요. 장관님, 지속적인 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번개탄에 대해서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자살 예방날 행사 이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자살에 대한 이 국민적 관심을 좀 환기 목적으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지금 이 번개탄 문제는 개발을 해서 일산화탄소 배출이 좀 줄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생존율 증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제조회사가 이제 여러 군데가 되면은 저희는 요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 생존율 증가 효과를 확인하는 대로 이거를 한번 상품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자살 예방 예산이 한 100여 억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있던데요. 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연간 3천억 원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이 대책을 마련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5년간 198조를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장관님. 네, 맞습니다. 네. 자살 예방은 인구 문제입니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주요 과제로 삼아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저희도 지금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뭐 괜찮니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뭐 지킴이부터 여러 가지의 정책을 피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재정 당국하고 일본하고 예산도 비교해가면서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나마 좀 조금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말고도 응급실에서 자살 기도자에 대한 사료 관리, 이런 사후 관리, 이런 것도 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강화를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냐. 하여튼 그 장관님이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미국으로 국제 입양된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미국인 양부모가 기와 절차를 밟지 않아서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추방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 출신 입양자가 1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958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11만 2,017명이니까 16%가 입양되고 나서 또 한 번 이 아이들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해외 입양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우리 정부가 힘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을 주선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외 입양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래서 입양은 이제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네. 국내 입양 정책을 더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의 해외 입양을 비롯해 모든 입양은 분명한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 허가를 받고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을 지키겠다는 비준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제 아동협약에 가입하겠다고 2012년도에 발표하고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에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 협약에 가입하라고 수차례 권고하고 국회에서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번이나 발의됐는데요. 복지부는 아직도 진전이 없습니다. 장관님. 오늘도 해외로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모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안전조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미비되고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4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임기 중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명은 13년도에 이미 했는데 그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발의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을 하게 할 수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요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하셔서 이번 국회에서 꼭 이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외교부를 통해서 비준을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에 각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부부는 21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정자 제공자가 부족하여서 난임 부부가 출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난임 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 간의 정자 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에 124개로 전년 90개보다도 38%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낸 불법 거래 광고 한번 봐보십시오. 거의 20대가
이렇게 광고에 올리고 있어요. 이 20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장관님, 이렇게 불법 매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복지부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금 이게 인터넷 포탈이나 이를 통해서 이 불법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는 그 계속 요청을 해서 올라오는 건 삭제를 하고 또 사이트 폐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경찰청에 그걸 이 해당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부는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하고 방금 말씀하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금 제가 불법 거래 그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정부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제재하도록 네. 그렇게 또 하고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부에 5년간 정자 제공자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복지부 담당 부처로서 정자 제공자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데이터가 없어서요. 병원에 정자가 없어서 난임 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그런 불편은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를 떠나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이런 건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정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을 운영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가 차원의 정자 제공 시스템이 가장 절실한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불법 거래와 이제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더 강하게 마련하고요.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관님께서 어떤 의지와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정자기능 관리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예. 올해 8월부터 이게 연구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용역 결과 보고 또 우리도 전문가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이런 공공정자은행의 제도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응급상을 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가입자의 집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소방서에 알려 신속한 구조와 구급 활동을 하는 것이 이의 목적입니다. 네. 장관님, 최근 2년 사이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응급 상황 신고 건수는요, 11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은 횟수는 232건에서 24,214건으로 10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신고 건수 증가보다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증가폭이 훨씬 큰데요.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게 이 응급안전 서비스 기계가 이 사용 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0 노후 장비들이 이제 생기고 그 또 파손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 2014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노후 장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사업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장애인 알림 e-서비스의 경우를 살펴보니까요. 2년 새 신고 건수는 25건에서 25건에서 509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수리 및 폐기 건은 총 2,610건입니다. 전체 가입자 8,099명 대비 32.2%가 10명 중 3명이 내용 연한 5년이 되기도 전에 장비를 수리하거나 폐기를 했습니다. KT 컨소시엄을 통해서 2013년 진행된 6차 사업은 장비 구축 당시의 기술적 하자가 발생돼서 올해 초까지 1만 개 장비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장비를 전량 교체했는데도 AS와 장비 폐기 오작동 수는 작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다소 늘었습니다. 6차 사업 장비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내 장비에도 이런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을 통합하면서 2015년에 비해서 10.2%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용자는 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은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과연 사회계층, 취약계층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이 줄은 거는 저희가 두 개의 시스템 통합하면서 전사 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하나로 하면서 이 예산을 절감하였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작동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안에 이거 중앙 모니터링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해갖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게 작동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하거나 이상한 게 있을 때는 즉시 가서 그 안내 요원들이 가서 그거를 수리하거나 또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네, 그렇습니다. 네. 응급 상황에 작동도 못하는 장비는요, 사회 취약계층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점을 명심하시고 전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올해 이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시스템들이 작동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계속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오작동하는 거는 각종 당일날로 가서 빨리 교체하거나 AS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전수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도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